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혹시 얼죽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준말인데요. 추운 겨울에도 얼음이 가득 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얼죽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얼죽아가 유행이에요. 요즘 그런데 중국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차가운 음료가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름에도 뜨거운 이 차를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겨울에 이렇게 차가운 음료가 유행하는 걸 보면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음료 취향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 10cm입니다. 아메리카노.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늘 따뜻한 음료를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네. 텀블러를 갖고 다니시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얼죽아는 아니신 것 같고. 절대 아니죠. 그 카페에 가끔 가게 되면 네. 저는 사실 아라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 잘 몰랐거든요. 네네네. 근데 얼추가는 이번에 하면서 이제 그 대본 보면서 이게 뭐지? 뭐 얼어 죽는 건가? 얼어 죽는 아이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보니까 네. 얼어 죽을 정도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진짜 이것도 사실 저도 항상 의문스러운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학교 캠퍼스에 정말 춥잖아요, 지금. 그렇죠. 올해. 네. 덜덜 떨면서 아예 학생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녀요. 그것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국 젊은 청년들이 10명 중에 7명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호를 한답니다. 그리고 연간 2002개 2019년도 통계인데 한 사람이 이제 커피를 마시는 잔수가 1년에 353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아픈 커피. 날 빼고는 네. 특별한 날 빼고는 거의 그렇죠. 다 마셨다는 거의 건데. 커피를 매일 마신다. 그래서 네. 그 유명한 커피숍에서 심지어 그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제일 추운 날에 뭐 일주일간 만약 그 아이스 아메리칸 주문하면 사이즈업 무료로. 네네네. 사이즈업 정도로 한국 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랑하는 이 마음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희한한 그 문화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얼죽아 그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아니 이렇게 추운 날 하필이면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그랬더니 뜨거운 차를 마시고 싶을 때도 있대요. 근데 바쁘게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뜨거운 거 먹다 보면 막 입에 팍 해서 그렇죠. 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쫙 한 모금 빨면 정신도 좀 반짝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시다 보니까 얼죽아가 됐다. 그러지 않아 외신의 뉴스를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목을 하는가.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이 영향을 준다는. 네, 왜냐하면 뜨거운 거는 어쩔거나 좀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마실 때도 천천히 마셔야 되고 한 번에 이렇게 들이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시원하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쭉 들이키면 그렇죠. 금방 마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시자마자 이게 정신이 확 들잖아요. 제가 한 번은 거의 저 스스로는 절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지 않는데 네. 이렇게 단체를 갔을 때 뭐 따로 시키기 좀 그럴 때는 누군가 이렇게 사줘요. 그럼 거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딱 마셨는데 나도 모르게 쭉 들이켰더니 이마에 여기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찡 하고 올라가죠. 네, 맞아요. 근데 확실히 정신은 바짝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피로도 이렇게 너무 차가워 그런지 금방 이제 깨게 되고. 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게 그리고 이게 젊은 사람들 시원한 거 좋아하는 거 이해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그게 건강에 좋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예. 근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찬 음료가 요즘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제 나이 40대
이 정도만 해도 네. 차가운 음료를 먹는 사람들은 저는 보기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젊은 20대 분들 그리고 30대 초반 분들 보면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손에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약간 공차처럼 네. 그 아메리카노 이거보다는 약간 달달한 그런 과일 주스 차를 많이 네.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친구들은 이게 한 개 약간 뭐라 할까요? 세련되는 문화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그거 들고 그리고 사이즈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엄청 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마시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봐서는 이게 한국에 또 유행이 타서 한류 유행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계가 얼주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유행은 네. 정말 무섭게도 이게 따라하는데 큰 그 뭐 가르침이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딱 보고 친구들 따라하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랑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게 물을 따라 먹는 저는 항상 따뜻한 물과 음양탕을 마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한 잔 빨리 먹기 위해서 찬물 창원 타고 그다음 뜨거운 물. 근데 우리 애가 딱 깨나면 벌써 버튼이 바뀌어 있어요. 그 모르고 냉수. 내가 눌렀다가 찬물을 맞아요. 봤거든. 나는 진짜 네. 이 찬물을 자자마자 깨나서 어떻게 마시는지. 근데 얘는 한 컵 쭉 들이키고 그리고 이제 딴 거 하거든요. 저는 그걸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는 너무 힘들던데. 근데 이전에는 그 심지어 이걸 또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얼음까지 넣고 마시더라고요. 난 뭐라 해서 지금은 냉수만 마시긴 하는데 저는 일단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예, 아마 많은 댁에서 맞아 상온에 있는 물을 마셔야지 좀 따뜻한 게 훨씬 몸에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여자애들은 몸이 따뜻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은 이게 얼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교복부터 시작해서 다 너무 이렇게 차갑게 하고 다니니까. 네. 네. 문화는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요. 행복의 채통 열어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순옥 씨가 작은 온돌방에서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1981년에 결혼한 나는 내 자식을 꼭 대학생으로 키우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결혼한 이듬해에 아들을 낳고 6년 후에는 딸도 보았다. 내가 노력한 만큼 아이들도 잘 따라주어서 마음이 흐뭇했던 건 사실이다. 1996년 7월 점점 커가는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잘하기 위해서 남편은 산더미 같은 빚을 짊어지고 한국으로 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농사를 지어 아껴 먹고 아껴 쓰면서 빚을 갚으려고 무진애를 썼다. 아들을 출세시키려면은 시내가 더 좋겠다 싶어서였다. 처음 도시 생활을 시작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두렵기만 했다. 사소한 일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었다. 나는 농촌에서 하던 대로 낡은 필기장을 변소에서 쓰라고 내놓았다가 아들의 불평을 사기도 했다. 어머니, 시내에서 누가 필기장을 들고 변소에 가는가 여겨보세요. 아무리 돈을 아끼더라도 변소 종이만은 사서 쓰자요. 창피하게 그런 종이를 어떻게 들고 가요? 아니 농촌에서는 변소에도 이런 종이를 써도 불편한 게 없었잖아. 그래도 고중생 아들의 체면을 봐서 두루마리 휴지를 샀다. 그리고 아주 각박하게 내 손가락 너비만큼 가위로 잘라서 썼다. 셋집살이 3년 동안 우리는 이사도 3번이나 하였고 방매가라고 써붙인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낸 적도 있었다. 이럴 때면 나는 아이들 앞에서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신생아 집을 방문하러 다닐 때 공동 변소만 보아도 나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언제면 우리도 용정에 공동 변소만한 집이라도 장만할까. 집 없는 서름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이런 간절함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몇 년 후 우리 부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빚을 몽땅 갚고도
수중에 3만 원이나 남게 되었다. 그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금 통장이란 것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2001년 5월 우리는 용정 고중 부근에 작은 집을 장만했다. 얼마나 갈망하고 바라던 집이었던가. 비록 온돌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고급 아파트만큼이나 소중한 집이었다. 그해 9월 아들이 중경교통대학에 입학을 하였다. 나는 너무도 기뻐서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아들. 네가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었구나. 몇 년 후에 딸도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붙었다. 작은 온돌방에서 이 엄마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오로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분투하던 지난 날들이 자랑스럽게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 두 자식 공부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았던 작은 온돌방에서의 추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아,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예. 그게 이게 약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의 아버님은 사실 할아버지가 중구로 이주해서 완전 시골로 살다가 거기에서 네.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또 이분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거든요. 도시로 와서 네. 그럼 도시에서 집을 장만하고 근데 저희는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도시에 자랐기 때문에 뭐 집 막 이사 이것보다는 저희 동네 와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이들 데리고 단칸방에 월세집 살고 네네네. 이런 집들이 꽤 있었는데 네. 정말 한결같이 저는 이게 조선족 약간 한 10몇 가구가 조선족 분들인데 네. 뭐 부모님이 지식인이든 아니든 아이들 공부시키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예. 알뜰하게 살고. 지금 공동편서를 얘기하는데 정말 휴지보다는 한참 어릴 때는 정말 필기장을 들고 다니고 그거를 맞아요. 부드럽게 해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있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없는 분들은 네. 또 전전긍긍하고 또 다른 데에 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렇죠. 마음 보니까 네. 이게 요즘의 글들은 너무나 이게 그림처럼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하긴 예전에 그 단칸방에 살면서 휴지는커녕 그 인력 종이로 많죠. 뜯어서 쓰셨었다 하시는 사연도 저희가 받아봤었거든요. 많죠. 그때는 정말 모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의 집에 가면 네.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복도에 이 휴지 상자가 있습니다. 그 휴지 상자가 대부분은 이제 필기장 뭐 다양한 종이인데 네. 이 다양한 종이 중에서 일부는 이제 불뗄감으로 불을 이렇게 시작할 때 불 떼야 되잖아요. 그럼 일부는 부드러운 건 거의 이제 화장지용으로 거의 다 그렇게 썼죠. 예, 작은 온돌방에서 아들, 딸들을 키우시면서 꿈을 이뤘다라고 네. 하셨는데 아유, 정말 그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아들을 붙들고 엉엉 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돌방이라는 게 거의 온 가족이 한 칸에서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네. 아이가 공부하는 이 와중에 엄마가 공부에 영향 안 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근데 이 중경의 그 교통대학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 아들도 좋은 대학, 딸도 좋은 대학 그러니까 물론 아들, 딸도 노력했겠지만 이 부모님 노력이 정말 그렇죠. 따라주지 않은 불가능한 일인데 네. 아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또 이제 부모님이 물론 이제 같이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사는 그것도 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따라 배울 점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이전에 그랬거든요. 학부모 회의를 하게 되면 학부모 그 아이들 자리에 앉는데요. 네. 그러면 한 30분 정도만 봐도 그 아이와 사실 생김새가 좀 다르잖아요. 나이 차가 있는데 비슷하대요.
아하. 그 아이 그 동작과 부모님 그 동작이 거의 유사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랑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이게 애 문제도 있지만 부모님도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자녀들의 거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네요. 그렇죠. 이 집안은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본받아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죠. 예. 지금 온돌방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아파트가 아니었다라고 하셨지만 아파트면 어떻고 온돌방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온돌방 시대 때 더 좋았어요. 옆에 집들하고 자주 얼굴도 보고.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뭔가 이제 그 1층에 내려가서 그 공원이나 정원 거기에서 만나긴 하는데 정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 김순옥 선생님 작은 온돌방도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함께 들어볼까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박정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신나는 북경 여행. 전춘하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지난해 겨울방학 나는 뜻깊은 북경 동령행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만리장성, 천안문, 고궁, 이화원, 자석마냥 내 마음을 끌어당기던 명성 고적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우리는 배웅하러 나온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기차를 타고 거의 하루 걸려서야 드디어 북경 수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북경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된 번화한 대도시였습니다. 천안문은 북경시 중심에 있습니다. 붉은 벽에 금빛 유리기와를 얹고 붉은기 나붓기는 천안문 광장은 광활하였으며 인민영웅 기념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천안문 뒤에 있는 고궁은 세계에서 제일 큰 휘황찬란한 옛 고궁이었습니다. 이화원은 원래 황실 원림이었습니다. 푸른 산, 맑은 호수, 정교한 다리와 정자들이 있는데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옛날 황제들이 다니던 그 길을 걸으면서 나는 마치 황제라도 된 듯이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의 황제들입니다. 제일 인상 깊은 것은 만리장성에 간 것입니다. 만리장성에 오르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화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푸른 산이 첩적한데 장성은 산꼭대기에 있는 고령 같아 보였습니다. 옛 사람들이 지혜와 피땀으로 창조한 기적이 틀림없습니다. 북경 올림픽 경기장은 현대 건축물인데 이름처럼 커다란 새동지 모양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국가수영중심 수립반은 밖에서 보니 푸른 물방울로 이루어진 듯하여 시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과 과학기술관, 해양관도 참관하고 환락이 놀이터에 가서 즐겁게 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북경 여행은 나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북경이여 안녕. 이제 7년 후 내가 북경대학에 갈 때 다시 만나자. 네, 꼭 7년 후에 북경대학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정현 학생이 북경에 갔다 온 얘기를 쭉 써주셨는데 제가 북경 갔을 때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이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 자금성의 규모. 그렇죠. 네, 그리고 만리장성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나라에서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예. 있어요. 북경에 가면 정말 북경을 잘 보려면 한 3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금성 네. 중심으로 그 근처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유적지. 네, 참 근데 많더군요. 북경은 워낙 볼거리가 많으니까 대표적인 거 만리장성, 뭐 자금성, 이화원 네. 이런 걸 보는데 저는 북경에 2021년도에서 22년도 1년 동안은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학에 공부한 동안 공부보다는 정말 북경을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북경 여러 번 갔긴 했는데 그냥 느낌상 이 도시들 가면 사실 대도시가 약간 그 현대화 도시잖아요. 그런데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옛날 유적지가 있으니까 네. 그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 그리고 곳곳에 볼만한 곳이 너무 많아서 이틀 갖고는 어림도 없겠다라고 이틀은 생각을 하고 안 되고 아쉬움을 남기고 왔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친구가 7년 후에 북경대를 갈 때 만나자 이러잖아요. 네. 사실 북경대학교만 들어가도 정말 100년 된 대학교니까 학교 캠퍼스부터 시작해서 유물들 많고 바로 맞은편에 칭화대도 대학교 캠퍼스로 치고는 굉장히 웅장한데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건물 아니라 옛날에 이 대학교 나오는 스승, 네. 선생님들 그리고 유명인들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거리가 많아서 저는 이제 북경하게 되면 그냥 역사 유적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학이 되면은 아마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특히 유적지를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생들을 시야를 넓히는 네. 옛날에 부모님과 좀 다른 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유학생들하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중국에 어디 가봤니 이랬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 학생이 뭐라는가 하면 제가 어디 안 가봤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중국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 단위로 해도 사실 많은데 이 친구가 안 가본 곳이 더 적다 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봤니 했더니 부모님도 데려가고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고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가 놀러 갈 때 친구 데려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가고 해서 정말 많은 곳을 다 데려와서 애가 생각과 시야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부모님들이 훌륭합니다. 네, 여행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될 수 있으면 학원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네.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우리나라도 많이 돌아보고 그렇죠. 또 네. 이제 외국도 많이 가보고 그냥 가보는 게 확실히 아이들한테는 시야 넓히는 게 그냥 책에서 교육하는 거와 차원이 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지금 겨울 방학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예. 한국에도 볼만한 고적지가 참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유적지를 잘 보존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꼭 서울에서만 부산 큰 도시만 네네. 보는 거 아니라 작은 도시도 좀 그렇죠. 가보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런 좋은 시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최연화가 불러줍니다. 북경 아가씨. 그리고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마티의 김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일보 기자들이 모국에서 고국의 문화, 예술을 접하고
언론인 연수도 받고 왔다면서요? 예, 지난 연말에 일주일 동안 고려일보를 포함한 러시아와 중국 등 북방 동포 언론인들이 모국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제외동포청이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는 고려일보뿐만 아니라 중국의 흥영관 신문, 그리고 모스크바의 러시안 코리안, 그리고 이제 사할린의 새고려 신문, 그리고 또 키르기스탄에 있는 일치 신문 등 이 신문사 기자들이 참가를 해서요, 언론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언론인 교육 외에도 다양한 모국의 문화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고려일보의 나탈리아 기자는 한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이 커졌고 취재 노하우도 배울 수 있다면서 고려인 동포 사회와 모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고려일보에서는 두 명의 기자가 활동을 다녀왔는데요. 김 알렉산드라 기자는 신문박물관에 초창기 고려일보 발행판을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감격스러웠다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말과 어를 전해온 선배들의 노고에 감탄 많이 들었고 이를 이어받아서 부끄럽지 않은 후배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연수는요, 대동포청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위탁에서 진행되었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재, 또 미디어를 둘러싼 급변한 언론 환경, 또 최신 취재 기법, 또 스트레이트 기사 쓰는 법 등 실무를 배우고 또 저널리즘 이론 교육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인들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수출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예. 최근 인천 지역의 중소제조업체 한 1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가 열렸고 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시야에서 유망제품 무역 사격단 행사는요, 알마티와 비시케에서 열렸는데요. 총 97건 539만 달러의 수출 상담 기록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팝콘 등 10개의 업체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요, 현지 시장 성을 감안해서 화장품, 또 식품 등 소비재 업체 위주로 구성이 됐고요. 신장에서 18건의 MOU도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참가 업체들은 중아시아 현지 시장 제도 제고와 효과적인 바이오미터를 위해서 현지에서 사전 및 사후 간담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요, 국제 분쟁과 대중무역 환경 악화 등 수출 환경이 아주 수출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무역 판로를 개척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번 무역 사격단을 통해서 관내업체들이 새로운 무역 판로를 찾도록 지원하고자 했으며 추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서 관내업체들의 지하에서 시장 진출에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갑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어려운 이웃이나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할린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 요즘 사할린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사할린 1세 어르신들을 위한 이 센터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어르신들은 간단한 진단과 내과 의사의 상담을 받고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운영법도 익힙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 밥상도 차려졌습니다. 사할린 잔류 2세대 동포 의료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국제보건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사할린 주한인협회와 1세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사할린 현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으로 사할린 주한인협회와 사할린 주청년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의료진들과 사할린 주한인협회 대표들이 유른사할린스께서 이 300km 떨어진 오글리고르삭제르크시와 크라스나고르스크를 찾아 의료진들이 직접 사할린 1세들의 건강검진과 상담,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과 운동요법 익히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동력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의 문화센터 내에서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간단한 검진 또 내과의사의 상담도 받고요.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셨고 운동요법도 익혔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도 마련했다는 그 건강검진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올해 멀리 지방까지 찾아가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진들이 직접 찾아가서 사할린 1세대들의 건강검진 그리고 상담,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과 운동요법을 익히는 수업을 진행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할머니 나 집에 갈래. 아니 할미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인가? 방학 내내 있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러려고 왔는데 할머니 집이 너무 추워요. 아유 추워. 우리 강아지 온다고 군불 잔뜩 뗐는데. 저기 막 문틈에서 찬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아유 문틈도 막는다고 막아놨는데. 할머니 아유, 있잖아요. 우리 집에선 반팔 입어도 안 추운데 여기서는 옷을 막 이렇게 입고 있어도 추워요. 그래요? 응. 아유, 여기 아랫목으로 오거라. 그러면. 할머니 여기 바닥이 완전 뜨끈뜨끈하네요. 그렇지. 따뜻하고 좋지. 네, 따뜻하고 좋아요. 할머니 근데 바닥은 따뜻한데 코가 시려요. 코가 시리다. 아유 그럼 어쩌노. 아유 옳지. 이걸 피우면 되겠다. 이게 뭔데요 할머니? 이거 말이야 이거. 이게 뭐지? 할머니 근데 하나도 안 따뜻한데요? 좀만 기다리면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할머니 여기 빨간 불이 막 올라와요. 그래. 그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해서 쬐보거라. 어때? 할머니 손 따뜻해요. 따뜻하지. 네. 이제 안 춥지? 네, 엄청 따뜻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밤 구워주려고. 냄새 엄청 좋아요. 여기다 구운 밤은 훨씬 더 맛있지. 맛있겠다. 빨리 익어라, 빨리. 귀여워. 손자가 춥다고 하자 할머니가 이것에다 불을 피웠네요. 그러게요. 여기에다가 군밤도 구워주고요. 이것은 숯불을 담아놓은 그릇을 말하는데요.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해서 씁니다. 네, 이것은 오지나 무쇠, 노쇠, 곱돌 같은 것으로 만들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것은 쓰임에 따라서 불씨를 보존하거나 보온을 위한 것도 있고요. 차를 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한겨울에는 이것을 방 안의 난방 용기로도 사용하는데요. 옷을 지을 때 마무리에 쓰이는 인두를 꽂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밤이나 고구마를 굽기도 합니다. 이것이 재구시를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기구가 필요한데요. 부삽이나 부젓가락, 불돌이 같은 것이 한 조를 이루어 불씨를 옮겨 담고 재를 고르거나 해치고 불씨를 다독거리는 데 이용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상하 계층이나 빈부의 차이 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두루 쓰이는 살림살이 중 하나인데요. 옛날에는 불씨가 집안의 재운을 좌우한다고 믿어서 집에 따라서는 불씨가 담긴 이것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었고 이 불씨를 보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숯불을 담아놓는 그릇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불씨를 보존하거나 한겨울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기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화장품, 2번, 화로, 3번. 화선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방이 잘 안 되던 예전에는 추운 겨울이면 안방에다가 이것을 놓고 난방도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겨울이면 이것을 피워주시던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여기다 밤이나 고구마도 구워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다 인두를 달궈서 옷을 다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난방이 잘 되니까 이것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댁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식품으로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겠죠. 캠핑을 가서는 캠핑용 이것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미니 이것에다가 고기나 해물이나 마시멜로 등을 구워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이것 혹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에 얽힌 추억, 또 겨울철 난방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글쎄요, 어떤 주제를 해볼까요? 아마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160년이 되도록 모국어와 이런 걸 지켜온 걸 보면 네.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지켜온 한글 문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 한글로 발표되는 문학 작품을 다 한글 문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일단 한글 문학이라는 것은 네. 민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한글로 이렇게 작품을 써서 발표하면 한글 문학이죠. 우리 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많은 분들이 한문학을 하셨죠. 그것은 한문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문학에 어떤 의미로는 포함을 시킬 수는 있지만은 이건 또 한문학이죠. 그렇듯이 네. 한글로 발표를 하게 되면 한글 문학. 그런데 우리 국력이 최근에 한 20여 년간은 한류와 모든 게 퍼지면서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 문화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제 한글을 잘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되진 않았죠. 그래서 한글 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국내에 우리들과 해외에 사는 우리 한민족 중에서 모국어를 잊지 않고 있었던 분들이 생산해내온 작품들이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전 세계 우리 민족이 있는 곳에는 한글 문학이 다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지면에 발표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네. 한국에는 있었지만 뭐 한글 문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뭐 엄밀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정 규모로 우리 동포가 이민 갔거나 또 거주했던 그 해외 지역에서는 당연히 한글 문학이 태동을 했고 발전을 했고 네. 또 우리 국내에도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 뒤로 나름대로 이 발전과 어떤 쇠락을 거듭해 갔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의 한글 문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네. 사실 이렇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네네. 중앙아시아는 고려인들이 1937년에 강제 이주됐으니까 강제 이주된 이후부터 1937년 이후 1938년부터 한글 문학은 시작이 됐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연해주에서 시작된 게 우리 당시에 인물들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장소만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식돼서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한글 문학이라면 연해주에서 1937년 이전에 1920년대에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발전되다가 강제 이주돼가지고 잠시 동안 이렇게 강제 이주의 와중에서 신문이 폐간됨으로 인해서 한글 문학을 발표할 지면이 없어졌다가 예. 1938년 5월 15일에 레닌기치란 모국어 신문이 복관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온전히 이렇게 한글 문학이 다시 이렇게 이어졌던 것이죠. 이제 이 레닌기치는 선봉신문이 강제 이주 때문에 부득불 폐간이 됐죠. 연해주에서 예. 문을 닫게 됨에 따라서 선봉신문에서 일했던 이 기자들이 물론 거기에 부장급 이상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스탈린 정권에 체포돼서 목숨을 잃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기자들은 대부분이 살아남아서 선봉신문에서 발행을 했던 한글 활자와 활자 주조기를 가지고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6,000km가 넘는 곳에 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선봉신문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 레닌기치를 창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획기적인 것은 이 선봉신문이 연해주에서 창간된 직후부터 여러 고려인 문인들을 발굴하고 작가들을 발굴하고 이 신문에 작품을 싣고 적절한 평론으로 견인하면서 고려인 이 한글 문학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1933년 10월 3일에는 역사적으로 아예 문해 페이지란을 따로 개설을 해가지고 네. 그 문해 페이지를 통해서 등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 조상들이 대단했던 것은 강제 이주 돼가지고 1938년 5월 15일에 레닌기치로 복관되면서 그 당시 스탈린 그 체제하에서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문해 페이지란을 복관을 해가지고 작가들이 뜻있는 작가들이 끊임없이 등단하고 작품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함으로써 이 한글 문학이 이 중앙아시아에서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네. 꾸준히 1980년대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마련을 해줬죠. 예. 그 신문이 바로 레닌기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레닌기치의 문예 페이지가 어찌 생각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글 문학의 어떤 산실 역할을 한 거네요. 산실이고 바탕을 제공해 줬죠. 네. 예. 아무래도 이 고려인의 한글 문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한글 문학이 태동할 당시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해외 동포는 그 나라 거주국 그 국가의 어떤 정책 지향이나 이념이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바탕에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 사회와 얼마든지 그 자유로운 풍토 속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나라가 다른데 소련은 소비에트라는 사회는 1917년에 형성됐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경도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경도된 사회였죠. 소련 어떤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여러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언론과 이 문화예술을 정부에서도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념에 경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의 어떤 작품은 국가 이념,
이렇게 널리 선전을 하고 그 지향을 따라가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도 순수 문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국가와 사회를 찬양하는 작품을 의무적으로 몇 편을 우리의 순수한 작품을 한 편을 써내기 위해서 국가 사회를 이렇게 찬양하는 작품을 몇 편을 더 써내는 그런 수고를 이렇게 타협적으로 하면서 우리 모국어 문화를 발전을 시켰죠. 당시 그 러시아에 살고 있던 우리 고려인 동포들 우리 말과 글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예, 당시에 강제주 이전까지는 네. 사실상 거의 한 80, 90% 이상이 모국어를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모국어 신문이 또 필요했던 거고요. 예. 강제주 이후에도 1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이후는 좀 우리가 달리 평가해야 되는데 1920년 이전 출생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강제이주 이전에 거기에 고려 사범대 문학부에 막 1학년 학생으로 들어갔거나 네. 그때 20살이 조금 되기 전에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등단했던 이런 1세대들 1920년 이전 출생자들은 강제이주 이후에도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끝까지 한글 문학을 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독자들은 점점 이제 모국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서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가면은 사실상 이제는 많은 수가 네. 우리말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러시아어로 이렇게 창작을 하고 그걸 이해하는 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70년대 이후에는 이게 역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닌 기치 지금의 고려일보가 참 큰 몫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도 이 레닌 기치가 끊임없이 발간이 되고 또 거기에 문해 페이지란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이후에도 이 레닌 기치에서 이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시에 1950년대 말에 이 소련에 북한에서 유학을 했다가 소련에 망명된 네. 망명한 일부 그 인텔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글 문학이 단절되지 않게 2세대 한글 문학을 연결시키고 또 사할린에 사는 또 한인들을 끌어들여서 그래도 중앙아시아에서 모국어 문학이 끊기지 않도록 예. 이분들이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고려인 한글 문학은 2000년 첫 10년대까지도 네. 이렇게 불꽃이 아주 꺼지지는 않게 이렇게 지속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한글 문학이 태어난 여러 가지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